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국내에서 윤 대통령의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번 방미, 대통령의 주요 일정과 기대 성과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이기 때문에 오늘 부장님과는 이번 방미의 어떤 기대치, 성과, 의미를 좀 짚어보고 그리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목들을 한 가지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정상회담 포함한 방미 일정, 한국과 미국이 각각 어떤 의미인가요? 이번에 이제 12년 만에 그 국빈 방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서 환대를 해주고 있고,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그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경쟁 구도에 있어서 한국의 태도가 상당히 균형을 잡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네.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한국의 어떤 외교 정책 방향성을 상당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 정세가 이제 미중 경쟁이 제로섬 국면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균형보다는 미국 쪽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국익을 좀 더 극대화하겠다라는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 방미는 그동안에 약간 등한시했던 그런 네. 한미 관계가 재건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큰 덩어리로 보면 지금 경제가 한 덩어리 있고 안보가 한 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여쭤보겠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 상으로는 반도체법이나 IRA법 같은 경우 좀 의제까지 가기도 어려울 거란 전망이기 때문에 확장 억제를 포함해서 좀 안보의 성과를 좀 방점을 찍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큰 틀에서? 뭐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음, 물론 말씀하신 예, 것처럼 이제는 뭐 트럼프 정부에 이어서 바이든 정부까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네, 즉 중국 견제를 위해서 동맹국들과 함께하자. 이렇게 상당히 나이스한 그러한 담론으로 시작했던 바이든의 외교 정책이 네, 이제는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이 같이 협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견제에 자꾸 구멍이 생기니까 상당히 동맹국가 파트너 국가들을 이제는 강압적으로 몰아세우면서 이제 중국 견제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상당히 IRA 법안이라든지 반도체 법안 이런 것들이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에게 상당히 엄격한 하시한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네, 법안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큰 아주 이 법안의 내용을 뒤집을 만한 그러한 어떤 한미 간의 해결책은 나오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네. 이번에 참여하는 많은 기업체들이 또 방미를 하고 있고 또 한국 정부가 같이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정책적인 유연성을 발휘를 해서 많은 그 성과를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따 강론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아무래도 국내에선 또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가 아까 들으셨겠습니다만 여야 공방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년 전 역사로 인해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인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 뭐 WP 기자가 원문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 논란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글쎄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거나 간과한다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예, 결국은 이제 과거를 선택하느냐, 미래를 선택하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네,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 일본의 어떤 과거사에 대한 뉘우치지 않는 행동이나 뭐 사과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계속 망언을 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일본이 과연 진정 뉘우치고 있느냐 이러한 공분을 한국 국민들에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이 독일처럼 정말 진실적으로 뉘우치는 자세를 취했다면 한일 관계에 계속해서 이런 잡음이 없겠죠. 근데 결국은 일본의 어떤 그러한 잘못된 행동과 언사 때문에 계속해서 한일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회복됐다가도 다시 망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반복을 해왔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국제 정치가 상당히 빨리 변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국은 일본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한미일 삼국 공조를 만들어내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안에서 우리의 국익과 안보적인 국익과 경제적인 국익을 상당히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의 안보적인 토대를 굳건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지금 미중 경쟁은 이전과는 달리 제로섬으로 가고 있어요. 트럼프 때와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애매하게 뭐 균형을 잡거나 뭐 미국과 미국과도 중국과도 다 잘 지낼 수 있는 이러한 이상적인 외교 안보적인 목표를 설정을 했을 때 이것이 달성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 즉 이러한 현재와 미래의 국제 정세에 기반해서 우리의 이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그러한 현실적인 외교 안보적인 숙제를 우리가 풀어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일본이 이렇게 과거사를 뉘우치지 않고 계속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네. 결국 그것보다는 현재와 미래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음.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일본을 좀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러한 생각이 이번에 그 워싱턴 포스트의 대통령의 인터뷰 속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치권 내부에서 특히나 여권에선 대통령의 진위가 좀 왜곡됐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부장님도 같은 결이신가요? 진위가 왜곡됐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정치권에서는 이제 특히 여권 같은 경우는 이제 외신 인터뷰가 대통령의 진위는 따로 있는데 왜곡돼 보도가 됐다 이런 흐름이 있거든요. 글쎄요, 뭐 왜곡돼서 보도가 됐다고 보다는 네.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음.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예요. 한일 관계라는 문제 네. 자체가. 뭐 실제 그 국민들이 일본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국가이고 또 일본의 한국 지배를 통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나 그 국민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러한 것들의 주안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이 인터뷰를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 지금 음. 현재의 문제를 주안점으로 본다면 과거보다는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음. 취지의 발언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현실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신 대목은 아무래도 일본과의 협력이 좀 불가피하다는 점을 좀 강조한 배경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렇다면 이번 방미 행보가 한미일 협력 강화에 좀 초점이 맞춰졌다고도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아마 한미일 협력 내용이 분명히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네, 그 외교적인 그런 어떤 스케줄링을 보면 한일 관계를 회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관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토대를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이제 그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회의가 있습니다. 아마 그 네, G7 회의에서 한미일 3국 간의 정상회담이 있을 걸로 보이고 음, 그리고 7월에 나토 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한일 관계와 한미 관계 이러한 양자 관계의 토대를 기반으로 해서 한미일 3자 관계를 굳건히 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국제사회로 즉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걸 의미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이 물론 중국 입장에서 보면 자국을 압박하는 그러한 정책이겠지만 한국과 같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한미동맹의 기반을 가지고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네, 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올라타느냐 아니면 올라타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국익 창출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미국의 인태 전략에 끌려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올라타고 뭔가 룰세터의 규범을 직접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국가로서 올라타서 우리의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걸 가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한미일 삼국 협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무튼 중요한 시점에 대통령이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잠깐 정리해보면 최근에 어떤 외교적인 환경을 좀 짚어보면 미국의 도청 의혹에서 촉발된 저자세 외교 논란 속에 말씀하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흐름, 또 한 가지가 중러 반발 속에 이번 방미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결국 또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로 언급이 되는 건데 앞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보다 이번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는 좀 신중한 입장이 나왔다 이렇게 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된 부분은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셨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뭐 저번에 그 로이터의 인터뷰를 하셨을 때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네, 어쨌든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을 고집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입장을 보이셨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전쟁 당사국들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 네, 직간접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한러 관계를 강구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누그러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네,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네, 실제 앞에 세 가지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세 가지 조건을 러시아가 위반하지 않는다면 군사 지원도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대통령실에서 나온 내용을 봐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한러 지원과의 어떤 균형점을 좀 찾아보겠다. 그러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신중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에는 항상 텐션이 존재합니다. 네, 각국이 가지고 있는 국익이 다르고 그 국익에 기반해서 추진하는 외교 전략과 정책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항상 예, 텐션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자국의 국익과 어떤 인텐션을 노출하는 과정에서 항상 뭐 서로 다른 그러한 언급이 나오고 그 언급과 언급 간에는 텐션이 존재하는데 네, 대충 보면은 이 국가들이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아요, 잘. 왜냐하면 레드라인을 넘으면 더 큰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이익과 서로 다른 이익을 조율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게 어느 정도 풀리는 그러한 과정이 그게 외교적인 과정이죠. 그래서 예, 이러한 언급, 즉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해서 러시아에서도 상당히 좀 하쉬한 그러한 대응 언급이 나왔는데 네. 이러한 것들이 더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그렇게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로 말씀하신 그 레드라인을 넘지 않기 위해서 바꿔 말해 전략성, 모호성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 텐션을 좀 유지해왔던 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메시지가 뚜렷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을 거치고 나서 만약에 한미의 메시지가 더 강화된다면 중러 반발이 더 격화하진 않을까요, 부장님? 글쎄요. 뭐 군사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로이터 인터뷰에서도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고, 네, 전쟁 당사국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표시하셨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대만 해협 관련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게 저는 좀 생각이 틀려요. 뭐냐면 예, 대만 해협에서 그 뭐라고 했죠? 이렇게 물리력에 기반해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게 대만 해협에서 만약에 군사적인 충돌이 났을 경우에 한국도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 전쟁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주한미군이 당연히 어느 정도 대만 해협에서의 물리적인 충돌에 지원을 하려고 나설 것이고, 그러면 주한미군 기지도 중국의 어떤 타격 대상에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일본도 그렇고 한반도도 그렇고 이 대만 해협에서의 물리 충돌과 전쟁에 완전히 다 지역 전쟁으로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누구나 전문가라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 전제돼야 되는 것은 대만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의 어떤 안보적인 위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당연히 대만 해협에서 물리력에 기반한 현상 변경은 있어서는 안 된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미국이냐 중국이냐 우리가 괜히 왜 그런 말을 해서 중국과 잡음을 만드느냐 이 차원에서만 바라보시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좀 모자라네요. 다음 질문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식 핵공유가 눈에 띄는 개념인데 지금 미국도 한국도 별도의 공동성명 외에 별도의 문서를 만들겠다는 입장인데 어느 정도 좀 진전된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 이번에 로이터나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를 하실 정도면 그래도 상당 부분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합의점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한반도에 우리가 핵이 있어서 남북한 간의 핵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했던 것이고 네. 전술핵 재배치도 미국이 안 해주고 우리가 자체 핵 개발도 안 되니 그러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 기반해서 우리 한국에 핵이 있는 것과 같은 그 정도 수준을 어느 정도는 맞춰보자. 이게 취지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미국이 어떤 공약을 내세울 수 있겠느냐. 핵으로 공격한다면 북한이 미국도 핵으로 보복해준다. 이 정도면 아주 성공적인 그 스테이트먼트가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첫 번째. 두 번째, 만약에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미국이 이것을 지켜주겠느냐에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 동맹국으로서는 항상 안보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실제 상황이 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안보를 제대로 한번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만들어 보자. 그건 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실시간적으로 한미가 특히 미국의 전략사령부가 핵의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한국군과 미국의 전략사령부 간의 실시간적인 협의 채널,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 그래야 위기 상황이 났을 때 한미가 즉각적으로 소통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 하고 있는 국방장관 간의 SCM이라든지 차관급 EDSC 같은 거는 주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에 상설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실시간적으로 메시지 전달 채널이 상당히 어렵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협의 레벨을 좀 높여야 되느냐. 아마 작년에 SCM에서 나온 부분들이 아마 다시 재확인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보는데 즉 미국이 독점하던 핵운영 관련된 부분들을 정보 공유라든지 전략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실행이라든지 협의 절차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 엑스큐션 즉 실행 부분 핵을 결정하는 핵 사용에 대해서 협의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우리의 입김이 좀 더 관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네. 협의 체계를 좀 만드는 게 아마 두 번째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우리의 입김, 그러니까 실질적 핵 사용 결정에 어느 정도 참여할지는 문구를 한번 통해서 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화상 연결이기 때문에 화면이 좀 두어 번 정도 고르지 못했던 점은 시청자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고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네네, 감사합니다.